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시는 사업들도 아마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동산도 잘 안 되고 주식도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도 이제 부동산과 주식을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요즘 매매도 잘 안 되고 임대도 잘 안 됩니다. 이제 임대가 잘 안 되는 거는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갱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고요. 매매가 잘 안 되는 거는 지금 세금이 많아도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고, 또 정부가 대출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또 안 되고, 또 이제 금리도 계속 정부가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물가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집값을 잡기 위한 그 금리 인상이 거의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은 소비가 활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급 쪽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리 인상한다고 물가가 그렇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부동산은 일단은 그 대선을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에 이제 변화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수자나 매도자나 다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급은 확대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책이 변한다는 거지 바로 공급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이제부터 이제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짧아도 2, 3년, 길게는 4,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공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분양도 많지 않지만 싸고 좋은 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좋은 그 분양 있으면 계속 올려드리는데 하여튼 이제 최근에 별로 올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싸고 입지가 좋은 그런 데는 없고요. 좀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데도 별로 없고, 입지도 별로 안 좋은데 가격만 비싼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영상은 그 양심상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송도에 공급도 많고 한데 이제 미분양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싸고 좋다면 당연히 지금도 분양 잘 됩니다. 청약 통장이 2천만 개가 넘고요. 당장 분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근데 왜 미분양이 나느냐? 입지는 안 좋고 가격은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하는 송도가 그 랜드마크 지역인데 뷰는 좋은데 생활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격은 비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 대선 후에는 아마 세금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바뀐다고 해서 이 세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취임은 5월 10일 하고 서둘러도 아마 한 7, 8월은 돼야지 이제 세법이 개정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 중에는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은 정해지니까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제 세법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금리는 조금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 올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기는 어렵고, 워낙 그동안 이제 초저금리였기 때문에 저는 저금리는 계속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초저금리에서 이제 저금리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인상하고 아마 안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지금 폭락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당분간 없기 때문에 올해 수도권 분양 계획들 쭉 보면은 그렇게 그 좋은 단지도 별로 없고 확실히 분양되는 단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사람들은 둔촌주공 분양하길 기다리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올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한남 3구역도 올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수원에 이제 권선 6구역의 레미안도 올해는 할 것 같지만 하여튼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대선 후에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때 사야지, 뭐 그런 기대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공급 확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이제 폭락할 가능성은 없고요. 계속 조정을 하다가 이게 이제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폭등할 가능성도 크게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도 이제 약세인데요. 뭐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이미 인상하고 있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곧 금리 인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제 주식 쪽은 좀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뭐 결국은 푸틴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전쟁이 나도 뭐 문제이고 이제 전쟁이 안 나더라도 계속 대치 상태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증시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오픈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수출입이 많은 나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이제 간접적인 피해가 꽤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이제 고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좀 하락하긴 했지만은 그 코로나 이후에 2020년, 21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 하면 코스피가 35.5%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폭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점부터는 한 70% 정도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우존스도 27.3% 올랐는데 저점부터는 한 60% 올랐고요. 나스닥은 74.4% 올랐는데 저점부터는 한 100% 오른 겁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에는 그 뭐 비대면, 뭐 메타버스 이런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고평가 부담이 있고 가격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분간 조정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작년 말에 S&P 지수가 한 4,766, 한 4,80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금년도 전망을 어느 정도 했냐 하면 한 5천 정도 갈 것 같다. 4,800인데 5천 정도 갈 것 같다. 이 얘기는 사실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들,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주가가 폭락한다고 예상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를 거냐, 뭐 10%, 20% 오른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지만 한 5% 정도, 4% 정도 오른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올해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사실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하락하느냐? 물론 모르죠. 근데 이제 일단은 3월 8일에 이제 FOMC가 열리는데 여기서 일단은 금리 인상이 유력합니다. 0.25%일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이 올해 뭐 3차례, 4차례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모든 충격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셉니다. 항상 뭐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이제 초저금리 시대로 왔다가 다시 이제 인상하기 시작하는데 뭐 사실은 두세 번 올린다고 해도 고금리는 아니고요. 초저금리에 비해서 이제 고금리라는 거고 하여튼 그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가 이제 충격이 크고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사실은 무덤덤해집니다. 그래서 또 올렸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 8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알 수 없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또 전쟁이 나면은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뭐 6.25도 마찬가지였고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유럽이나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도 뭐 오픈 경제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분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설사 전쟁이 나더라도 이게 이제 그렇게
그 세계 경제에 그렇게 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걸프전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가 석유를 그 페르시아만에 의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은 뭐 걸프전 같은 그런 충격은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 3월 이후는 이제 저점 분할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미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당분간 뭐 인고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일관성 있는 투자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투자냐,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단지 이제 모멘텀 투자나 아니면 이렇게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저점에서만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사실은 그때 이제 먹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 포트폴리오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 이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사실은 그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폭락했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때 한번 하려고 들어왔다가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먹을 때는 요만큼 먹고 터질 때는 이제 이만큼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코로나 때 들어와서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1,000만 원 벌었다. 그럼 2,000만 원 거기서 실현하고 나오면 괜찮은데 아 요거 이제 괜찮네 이러면 이제 2,000만 원, 3,000만 원 투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20%만 터져도 사실은 또 마이너스 되거든요. 수수료나 세금은 계속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어떤 식의 투자를 할 것인가 일관성 있게 투자를 하셔야지 그때는 모멘텀 투자를 하시다가 또 이제 물리면 뭐 장기 보유 그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그 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나 세금은 매매할 때마다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일관성 있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물리면 방어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면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고요. 방어적으로 투자하려면 계속 방어적으로 투자해야지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주식해서 수익 내는 거 그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결국은 꾸준히 수익을 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말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